네,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사용할 고체 연료 엔진을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앞서 고체 연료 엔진을 시험한 만큼 또 다른 도발로 이어지지 않을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이 3차 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진행을 했고 네네.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었다라고 네네. 밝혔습니다. 이 고체 연료 엔진, 액체 연료 엔진 미사일보다 운반이나 기습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네. 앞서 지난 4월에 이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도 성공했다라고 밝히지 그렇죠. 화성 않았습니까? 18호도. 예. 자, 북한의 이런 그렇죠. 고체 연료 활용의 다각화 움직임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합니까? 네, 결국은 이제 이 ICBM에 사용했던 그 고체 연료 엔진을 중거리 미사일에도 적용을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단순히 이제 고체 연료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그 출력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더 정교한 쪽에 지금 엔진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말씀을 지금 소개를 해주셨지만 고체 연료라는 것 자체가 액체 연료와는 달리 주입 시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전에 경고 시간이 굉장히 지금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격이나 이 탐지에 좀 어려운 면이 있죠. 우리 쪽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사적인 면에서 주로 고체 연료 엔진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는 이 미사일들을 실적으로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시기로 봤을 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한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북한이 특정한 어떤 정치나 외교적인 사건을 앞두고 도발이라든가 군사 행동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에는 꼭 그게 맞아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령 샌프란시스코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가 미중이 공조를 해가지고 북한의 핵 미사일을 저지하는 거라든가 이런 의제들이 예상이 된다면 그런 시위성 행동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만 열리는 에이펙 기간 중에 열리는 거죠. 미중 정상회담 자체는 사실은 미중 간의 전반적인 어떤 이견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조정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굳이 예. 북한이 여기 자기 그 무력을 시위할 동기는 크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앞서 북한이 예고했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가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이어졌었는데 네네. 지금 정찰위성이 아니라 고체 연료 엔진 도발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북한의 이제 무기 개발 시간표는 어떤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차근차근 계속된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북한이 5월과 8월에 지금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를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월에 실패했을 때 10월에 재발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10월 넘겼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예상보다 지금 이 편차 수정 이 2차 발사 실패 때에 따른 그 5차 수정이라든가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가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게 아주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까지 지금 개입이 돼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북한 입장에서는 그 북한 주민들도 지켜보고 대외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군사 정찰 위성은 좀 늦어지고 있지만 북한의 다른 무기 체계들은 지금 차질 없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걸 그런 인상을 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보면 지금 아마 북한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무기 체계를 개발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예.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면 지금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정권 엘리트들은 북한의 과학기술자들에게 끊임없는 지금 성과와 끊임없는 성공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이 실무 입장에서도 뭔가는 지금 하나는 잘 안 풀리고 있지만 뭔가는 되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들고 나온 카드가 고체 연료 엔진 도발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북한에 따르면 이 고체 연료 1단, 2단 엔진 시험을 모두 좀 성공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만큼 지금 곧 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임박했다라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특히나 그 시기로 지금 거론되는 게 북한이 이제 최근에 제정했던 그 18일에 있는 미사일 공업절. 네네. 이때 신형 고체 연료 엔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게 북한이 그렇게 만약에 18일 이전에 쏠려면은요. 11월 18일 이전에
이걸 만약에 쏠려면 지금 거의 완성된 상황에서 엔진 실험을 했다라는 게 돼요. 예. 뭐 물론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엔진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데는 아무리 당겨도 2, 3개월이 또 걸렸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를 할 때는 시간상 예.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지금 어제 실험을 하고 예. 지금 18일 날 발사를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시간상으로 무리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만약에 군사 정찰 위성이 이번에도 실패를 한다 그러면 이 고체 연료 미사일은 가능한 한 빨리 쏘려고 할 거예요. 예, 이 고체 연료 엔진과 관련해서 뭐 출력이나 정교성을 높여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앞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주장이 북한이 이 고체 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선 이유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전력화를 위함이다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했다는 이 고체 연료 엔진이 신형 SLBM용이다라는 해석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근데 중거리 미사일용이면은 예. 크기 면에서 조금 이제 그 북한이 일반적으로 쏘는 육상 발사 미사일보다는 단축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LBM을 완전히 고체 연료를 채용을 해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물론 처음부터 SLBM용으로 개발을 해서 예. 이게 그동안 이제 북한 보통 이 미사일들이 SLBM 같은 경우에는 한 2,000km 내지 3,000km 나가는 걸로 개발을 했는데 이거를 고체 연료로 개발을 하면서 뭐 그걸 넘어서는 비거리를 지금 그 실험을 해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예. 제가 볼 땐 그 가능성보다는 북한은 틀림없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고체 연료화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한 게 예. 당장 이제 그 SLBM용으로 실험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는 낮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SLBM 전력화를 위한 고체 연료 개발 지금 북한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9월에 북한이 이제 그 김군호 경호함이라고 신형 그 잠수함을 보여줬잖아요. 예. 결국 그 잠수함을 표준 규격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지금 SLBM 보통 사거리도 기존에 있던 북극성 4나 뭐 4형이나 이런 거보다 늘어나고 또 이 엔진도 고체 연료 엔진이 채택된 분명히 개발은 하려고 할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나머지 무기 개발 순서들하고 볼 때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시간은 좀 걸리겠죠. 예. 자, 그리고 9.19 남북 군사합의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이제 북한과 한국이 서명을 했던 9.19 군사합의. 자, 내용을 보자면 일단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뭐 GP 철수 등 그러니까 네네. 이제 군사적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게 핵심 내용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합의에 대해서 효력 정지 가능성이 거론돼 왔거든요. 네. 지금 우리 정부는 비행 금지 구역 설정 조항에 문제가 있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죠. 흔히 얘기하면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나간 조치다. 보통은 이제 이 양측 간의 신뢰를 서로 구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특정한 군사 활동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정보를 알려주고 이 범위 내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예. 거기서 신뢰가 확인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군사력 운용을 제한해요. 비행 금지 구역이 바로 그 한 중간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겉으로 보면 굉장히 나간 조치 같지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신뢰가 충분히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군사력 운영을 미리 제한을 해버리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효과를 위해서 군사적인 위험성을 감수했다라는 비판도 당시에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전방 일정 지역에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류나 이런 쪽에서 풍부한 예. 우리 쪽이 더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불투명한 북한의 이 변화를 기대하고 우리의 우위를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비판이 그동안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더구나 지금 북한이 이 뭐 핵이라든가 미사일 관련된 신형 무기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이 특징들이 위력은 세지고 발사 시간은 단축이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조기 경보 능력이에요. 일단 현대무기 체계들도 대부분의 현대무기 체계들이 그렇고 핵무기 같은 경우에는 맞고 난 다음에 대응한다라는 거는 그건 상당한 지금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요. 예. 사전에 상대방의 동향이 어떤지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조기경보 능력이 핵심인데요. 그 조기경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전방 지역에서의 감시 정찰 기능을 제약을 하는 그 이 합의서 자체의 그 이 타당성을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예. 심리적인 요인이에요.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전방에 있는 부대들 같은 경우는 이걸 한번 직접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미리 좀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겠어요. 예. 그래야 더 대비를 잘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제약을 해버리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도 군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지금 북한이 예고했던 3차 정찰위성 발사, 북한이 이걸 발사할 경우에 지금 효력 정지를 실행할 가능성이 좀 높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북한도 우리를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결국 군사 정찰위성 기술이라는 게 탄도미사일 기술하고도 그대로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군사 정찰위성이라는 게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꽤 무거워야 돼요. 적어도 한 500kg 이상이 돼야 될 겁니다. 이거를 안정적으로 궤도상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이라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출력이 그만큼 강화가 됐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 상당한 잠재적 위협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아까 말씀드린 조기경보 능력이 강화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효력 정지를 이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단계에 된 거죠. 예. 자, 이 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도 궁금한데 네네. 앞서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한미 국방장관의 이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이 9.19 군사 합의 해결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좀 긴밀하게 협의해 가겠다라고 네, 그렇죠. 밝혔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 효력 정지 필요성에 동의를 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9.19 군사합의라는 것 자체는 남북한 간의 합의지만은요. 결국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연합대비태세를 그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의 그 조기경보 능력이 제한을 받는 것 자체를 받는 걸 어떻게 뭐 이 바람직하게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더더구나 이제 8월에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 그 미사일 정보에 대한 실시간 이제 공유 약속도 있게 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맥락에서는 뭐 우리의 조기경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치라면 미국은 당연히 이걸 지지할 수밖에 없겠죠. 9.19 군사 합의가 그 효력이 만약에 정지가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이게 일방적인 통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효력을 정지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이거 자체가 합의를 파기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지금 그 실질적으로 합의가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적시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북한의 이런 합의 위반 행위가 계속되는 한은 결국 그 기간 동안에 이거를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선언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더구나 이게 지금 양측의 의회의 비준을 겪은 것도 거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선언만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 행동에 나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국무회의 의결만 통과가 되면은 선언만으로도 효력 정지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미중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약 1년 만에 다시 네네. 만나게 됩니다.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양국 간의 군사 대화 창구 복원이거든요. 이 부분 뭐 대만이라는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네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이 부분에서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디리스킹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 바로 얘기하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이제 그 장악력 욕구입니다. 그 근래에 들어서 이제 디커플링 대신 디리스킹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결별하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양자 관계에 생기는 위험성을 관리해 나간다는 거거든요. 예. 이 디리스킹의 가장 적절한 이 분야 자체가 군사 분야예요. 결국은 양측이 서로 뭐 남중국해라든가 대만 해협 일대에서 계속 그동안 군사 기동을 했고 이러다가 긴장이 고조되면 실제로 충돌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 분야에 관한 한 너무 이제 지금 달아오르는 걸 조금 식혀보자라는 얘기들이 충분히 오갈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바로 그 중심지가 대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 대해서 분명히 한 개의 중국 원칙에다가 대만에 대한 자기네들의 고유한 권리를 계속 주장을 해왔고요. 예. 반면에 이제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양안 관계, 특히 대만과 중국 간의 관계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힘에 의한 어떤 그 압박이라든가 이거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국은 그러면서도 얘기해 온 게 흔히 그 이제 가끔 언론에 나오고 있던 대만 침공 같은 거 있죠. 중국은 그게 너무 나간 거라고 또 스스로 자기네들 그런 의도는 없다라는 얘기들을 이래저래 학술회의나 이런 데서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어느 선에서 디리스킹과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어떤 그 강한 그 의지 이 둘 사이에서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아무래도 미중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네네. 짚혔던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역시나 지금 미국에서는 이게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다. 리스크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이제 관리를 해 나가겠다라고 네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양국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거든요.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그렇죠. 지금 디리스킹의 필요성이 가장 그 높은 쪽은 아까 얘기한 군사 분야고요. 예.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게 그래도 공통의 어떤 접점을 도출할 수 있는 그 이 청정 에너지 문제 또는 이제 기후 변화 대응 예. 이 문제일 거고요. 이 경제 안보 분야에서 공급망 부분들은 지금 서로 주장하는 바가 굉장히 미국이 공급망에 디리스킹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급망과 관련된 국제 규범을 중국이 준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 무기화하지 말고 그리고 그 이 기술이라든가 상대방의 기술을 함부로 절취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기존 체제 내에서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던 계속 이 중국 스스로 가져가고 있는 시장이라든가 이거 확대를 멈추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접점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곧 있을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까지 다뤄봤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